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중동의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흘째로 접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사망자만 1,1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피해 보복을 다짐했고 하마스 역시 물러설 분위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전쟁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뉴스9 오늘은 중동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에 곳곳에서 섬광이 치솟고 동이 튼 뒤에도 폭격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흘째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충돌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국경 근처 군사기지와 마을을 점령해 민간인들을 납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심부까지 로켓포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تمكن مجموعة من المجاهدين خلال اليوم من اقتياد مجموعة جديدة من أسرى العدو والعبور بهم إلى قطاع غزة.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무장 세력 근거지를 150차례 집중 포격하며 서륙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massed around 100,000 reserve troops who are currently in southern Israel, Hamas will no longer have any military capabilities to threaten Israelis. 이미 이스라엘 20여 개 마을에 소개령이 내려져 민간인들이 대피했고 남부 지역의 탱크 이동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했던 건 9년 전으로 당시 가자 지구에선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사망자는 1,200명에 육박했고 부상자도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한꺼번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스라엘의 음악축제장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세력은 행사장에 들이닥쳐 젊은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습니다. 시신 269가 발견됐고 100명 넘게 실종됐는데 무장괴한들이 참가자들을 납치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김자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5km 떨어진 이스라엘의 축제 현장. 참가자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이 하마스 대원들이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이스라엘 국경을 건넙니다. 그 뒤 이곳은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하마스 무장 세력의 무차별 총기 난사가 시작된 겁니다. התחילו לירות לכל כיוון ואני לקחתי את המפתחות של הרכב, פשוט הנעתי והתחלנו להתקדם לכיוון לצאת מהיריות 참가자 수천 명이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고 일부는 나무 사이에 숨어 3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많지 않은 사막 한복판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26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사망자 외에도 축제 참가자 1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대학생 노아 아르가마니와 그의 남자친구가 하마스에 의해 납치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I don't think everyone ever has felt such terror and such helplessness when you're taken away from your boyfriend. 축제 현장에는 아직도 불타고 버려진 자동차 수백 대가 줄지어 있어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하마스는 국적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민간인을 납치하고 살해했습니다. 미국, 태국, 독일 등 외국인 수십 명을 인질로 끌고 왔는데 하마스가 이들을 이른바 인간 방패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예민한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트럭에 태운 채 돌아다닙니다. She was there also with a tourist group with Mexican and Guatemalan and European people, and most of them are also still missing. 우크라이나와 영국, 프랑스, 네팔 등 여러 나라들도 자국민이 숨졌거나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태국도 피해가 컸습니다.
ตอนนี้เพิ่มเติมก็คือเบ็ดเสร็จแล้วสถานะผู้เสียชีวิตในตอนนี้ที่ทางสถานทูตแจ้งว่าได้รับจากนายจ้างคือทั้งสิ้น 12 รายนะคะ 12 ราย 미국은 최소 4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We have reports that several Americans may be among the dead. We are very actively working to verify those reports. 할머니 집을 찾았던 어린 소녀 2명도 엄마와 함께 납치됐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노인까지 외국인 수십 명이 가자지구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향후 군사작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인질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외국인 인질을 자신들 죄수 교환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죄수 5천여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강력한 보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도 순환입니다. 이미 이곳 주민 12만 명이 집을 떠났고 대피소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을 받은 직후 전력과 외부 물품 공급마저 끊으면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앰뷸런스가 쉴 새 없이 몰려들고 부상자가 잇따라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시신이 담긴 자루를 옮기는 사람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난 7일 새벽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곳 역시 주택은 물론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까지 무차별 공격을 받았습니다. That Hamas are hiding among Gazan civilians inside Gazan homes and schools, hospitals and mosques. 전력 공급과 외부 물품, 연료 지원도 끊겼습니다. 가자 지구의 인구는 230만 명 정도인데 유엔은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난 팔레스타인인 주민만 이미 12만 3천 명을 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طلعنا من الدار وقاية بس وقاية من صواريخ اليهود وإن شاء الله ربنا بنصرنا عليهم عذبونا كثير وإن شاء الله الدار عليهم إن شاء الله دائرة السوء عليهم إن شاء الله بإذن الله اليوم. 가자 지구 내 상점들의 식량 비축분으로는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가자 지구 민간인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수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과 최첨단 전투기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 배후로 거론되는 이란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기를 75대 이상 실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슈퍼 항모 제럴드 포드함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전폭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최강 항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으로 보내고 F-35 등 전투기 편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And my administration's support for Israel's security is rock solid and unwavering. 바이든 정부가 풀어준 이란 동결 자금이 하마스 공격에 쓰였다는 미 공화당의 주장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하마스 공격에 이란 안보 당국자들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개입하지 않았다면서도 하마스를 지지했습니다. یک جلوه‌ای از مقاومت و ایستادگی در مقابل رژیم پوشالی صهیونیستی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이란 개입을 공식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전쟁이 미국과 이란 간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보를 받긴 했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행위 주체는 하마스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란한테 이득이 별로 없는 행위거든요. 유엔 안보리도 긴급 논의에 나섰는데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자지구는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먼 나라 사는 우리로서는 이번 사태가 좀 느닷없다는 느낌도 없진 않습니다. 이 시점에 하마스가 왜 사실상의 전면전에 나섰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가자지구 모르는 분은 없을 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 내 자치지구는 비교적 온건파인 정부가 통치하는 이 서한 지구와 무장 세력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 지구 두 곳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7년 이후 분쟁은 끊임이 없었지만 1996년 강경파인 네타냐후 총리가 취임하고 2007년 하마스가 집권하면서 피해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자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자치지구 두 곳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가자지구라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고립이 불가피한 구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자 지구는 세종시만한 면적의 인구 230만 명이 넘는 밀집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이 둘레에 이런 분리장벽을 세우면서 지상 최대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도 불립니다. 생필품은 물론이고 이 전력 공급도 통제돼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갈등이 아주 컸습니까? 네, 2014년에는 양측의 소년들이 잇따라 살해당하면서 50일 전쟁을 치렀고 2021년에도 알 아크사 사원을 두고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말 재집권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명이 알 아크사 홍수인데요. 이 알 아크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3대 성지이자 유대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엔 경찰이 사원을 찾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체포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탄압이 쌓이고 쌓였다는 게 하마스가 내세운 표면적인 명분입니다. 예, 표면적인 명분이 그런 거라면 뭐 총공세에 나선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뜻인가요? 네, 단순한 보복만은 아니라는 건데요. 바로 최근에 조성된 중동의 평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이슬람권 국가인 바레인, 모로코, 아랍에미리트와 이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미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개선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입지가 좁아진 하마스가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화해가 못마땅한 이란의 배후설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마스는 또다시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분위기였거든요. 안정과 대탕트, 평화 시대로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큰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굳이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를 막고 싶었던 거겠죠. 예, 뭐 아이언돔이 뚫렸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군사력이나 경제력 측면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될 텐데요. 전쟁이 얼마나 갈까요? 이 관건은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하느냐 마느냐인데요. 이 개혁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기엔 민간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예.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이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스마트하게 보도로 정밀화된 작전 자체가 이제 놀라운 것이죠. 하마스 등산이 없어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존재 이유 자체가 무장 투쟁이에요. 예, 하마스가 여러 명의 인질을 잡아가는 게 상당히 변수가 될 듯하고 또 걱정이군요. 더 이상 민간인 피해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우리 교민과 관광객 930여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렵게 현지 교민들과 접촉을 했는데 이번 사태가 지난 2001년 벌어졌던 뉴욕의 9.11 테러를 방불케 한다며 대학살이 벌어졌다고 불안해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도로는 텅 비었고 오가는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홀론시에 수십 년 거주 중인 교민 이우란 씨는 지난 7일 새벽에 경보 사이렌을 듣고 방공호로 피해 불안에 떨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지금 사이렌 났다고 빨리 일어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게 꿈이냐고 생시냐고 막 그랬더니 이거 꿈 아니고 진짜라고 사이렌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자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쉘터 방에 들어가고 마치 뉴욕 9.11 테러와 같은 분위기였고 도시 곳곳에서 대학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그 홀로코스트 정도라고 지금 말들 하고 있어요. September 11 뉴욕 트윈타워이 무너졌을 때 그 몇천 명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예요. 예루살렘에 40년간 거주한 또 다른 교민은 1990년대 걸프전도 겪었지만 이번처럼 참혹한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걸프 전쟁 같은 데는 스커드 미사일이 이스라엘 39발인가 떨어졌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테러 때문에 지금은 전쟁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외교부는 현재 이스라엘에 교민 570여 명과 관광객 360여 명이 머물고 있다며 신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방전이 시작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또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 단기 체류하거나 이제 관광 오신 분들은 빨리 출국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인근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여행 경고 2.5단계인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철통 같은 방공 미사일 요격망을 자랑해왔습니다. 마치 그물치듯 상공 전체를 미사일 요격망으로 보호해왔는데 이번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없는지 국방부를 취재하는 윤동빈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탄 수십 발이 하늘로 솟구치자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의 미사일이 바로 뒤를 쫓아갑니다. 일부 로켓탄은 격추됐지만 아이언돔을 비켜간 수천 발의 로켓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5월 하마스는 270여 발의 로켓을 발사해 단 3발을 제외하고 모두 격추당했는데 이번엔 약 5천 발의 로켓을 소나기처럼 퍼부으면서 아이언돔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휴전선 전역에 북한의 장사정포와 맞닥뜨린 우리 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천궁 100여 대, 미군 패트리엇 100여 대로는 시간당 1만여 발을 쏘는 북한 장사정포 1000여 문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은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유격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2026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이 실전 배치된다 해도 북한 장사정포의 수에 맞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망 아이언돔도 재래식 포탄 물량 공세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우리 군도 완전 요격 대신 맞대응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자주포를 개발해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중동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국제 여과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7, 80년대에 왔던 오일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문제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인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하루 만에 국제 유가는 출렁이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선물 가격이 4.3% 상승하며 배럴당 8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제 금 가격과 미국 달러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외교관계 수립과 협력 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중동 안정 질서를 찾아가는 시기에 유가 폭등이라는 것은 정말 지각 변동이고. 다만 유가가 몇 배씩 뛰었던 7, 80년대 오일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유사시 유가 급등을 제한할 미국 전력 비축유가 있는 데다 중동 산유국도 참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주요 원유 수출국인데다 원유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가담할 경우 우리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원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경제라든지 국제 원유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원유 수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강서구를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여야 모두 이번 선거 결과에 긴장하고 있는데 강서구청장 막판 유세 현장에는 이광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21일 만에 퇴원하며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눕니다. 이 대표는 퇴원 직후 강서구 보궐선거 유세 현장으로 이동해 진교훈 후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선거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며 진 후보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사흘 연휴 내내 강서구 전역을 훑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 당 4역이 총출동해 힘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선대위 상임고문도 지난 6일에 이어 강서를 찾아 김태우 후보만이 강서구의 발전과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온갖 헛공약들 쏟아내놓고 선거 끝나면 책임도 지지 않고 남탓 공방만 하는 정치인들. 여야 모두 평일 보궐선거임을 감안해 35% 안팎의 최종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보고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3주 동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총선 앞둔 마지막 국감이 늘 그렇듯 이번 국감 역시 여야의 팽팽한 대치 전선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재명 대표 문제, 대법원장 공석 사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여야가 훨씬 더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죠. 이번 국정감사장을 달굴 이슈들을 최민식 기자가 미리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대비 전략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국감이 아닌 민생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국감, 책임국감, 미래국감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서 정말 우리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민생국감.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감이라는 점에서 정부 심판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좀 바로 잡고 그것을 계기로 정치를 부활시키면서 국정 운영 기조가 좀 민생과 경제 위주로. 여야 대치 전선이 가장 첨예한 곳이 바로 이곳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여당은 대선 직전 가짜뉴스 사건을, 야당은 언론 장악 의혹을 제기하며 날선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법사위에서 여당은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을 파고들 계획인데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았던 모습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당은 정치 수사라며 맞불을 놓을 태세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상 권력 사유화 또는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를 삼고 바로잡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도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이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만든 한글날이었습니다. 벌써 577번째 도를 맞았는데요. 경축식이 사상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열렸고 전국 곳곳에서는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장에는 외국인도 꽤 많이 눈에 띄어서 한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 잡은 광화문 광장. 외국인도 어린아이도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채 한글을 써내려갑니다. 577돌 한글날을 맞아 붓글씨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저마다 한글 솜씨를 뽐내며 한글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재밌어요. 한글 사랑해요. 한글 저희에 쓰면 마음이 편해지고 힐링되는 느낌 있어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글 창제와 변화상을 담은 역사 전시는 물론 옛 한글 타자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제가 글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이들도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직접 한글을 써넣은 열쇠고리를 만들며 우리 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한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정부 주관 한글날 경축식이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세종에서 열렸고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다채로운 한글날 행사를 통해 우리말과 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복주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한국 상품 위상도 해외에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국산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한글을 쓰고 태극 문양을 넣는 사례도 이어지는데요. 이런 가짜 한국산 제품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이미지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소비자탐사대 고승현 기자입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검색창에서 한국 미용 제품을 찾았더니 한글이 쓰인 제품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액체 영양제 세럼이라고 적힌 제품을 주문해봤습니다. 2주 만에 도착했는데 겉면엔 제조사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고 성분 표시에도 한국산 원료를 사용했다며 태극 문양까지 그려놨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둔 업체입니다. 아시아에서도 한글과 한국을 이용한 판촉이 이어집니다. 중국 생활용품 업체는 가짜 한국 상품을 모아놓고 한국산 전문 판매점인 양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영업합니다. 더욱이 간판은 인터넷에서 한국을 뜻하는 영문 약자 KR까지 넣었습니다. 이런 한글 판촉은 드라마와 가요 등 한국 문화가 인기인 곳에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 가게든 간에 한국 제품은 거의 주류로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제품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당수 제품이 조악한 수준이거나 가짜인 데다 엉터리 한글도 많아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국 제조업체는 아예 한글 홈페이지까지 따로 만들었는데 채식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과 동물성 원료를 안 쓴다는 뜻의 비건을 한글로 완전 채식, 잔인한 무료라고 잘못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한류가 붐을 일으키는 것에 약간 이제 어두운 단면인 거죠. 외국 업체의 무분별한 한글 상술이 자칫 한글과 한국 상품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고승현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70억 원대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50여 건입니다. 게다가 이 집주인 부부가 법인 명의로 보유한 다세대 주택도 많아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큰데요. 이번 역시 올 초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 사기처럼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집주인 B씨와 1억 9천만 원의 전세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집주인과 연락이 끊겨 보증금을 떼인 채 집이 경매에 넘어갈까 걱정입니다. 안 막히지는 거잖아요. 이 집이 현재 경매에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난해 근처 다세대 주택으로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이사온 A씨의 딸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 소유자는 A씨 집주인과 부부 사이였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한 곳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가구는 10세대가 넘습니다. 지난달 5일 B씨 부부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첫 경찰 고소가 접수된 뒤 지금까지 이들을 고소한 세입자는 53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액수도 7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 B씨 부부가 자녀와 법인 명의까지 이용해 주택 40여 채를 보유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B씨 부부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전세 사기 고의성과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12명의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를 요구했는데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면서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갑자기 걸려오는 낯선 목소리의 전화. 서울중앙지검 기능범죄 수사일부 검사입니다. 범죄에 휘말렸다며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가짜 검찰 공문으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본인 명의로 이제 대포 통장하고 이제 복제폰을 만들어서 지금 사기를 치셨단 말씀이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증거 능력 핑계를 대며 자리 이동도 요구합니다. 조용한 곳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릴게요. 제3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섞이게 되시면 선거 채택 어려우세요. 이들의 목적은 금융정보입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넘봅니다.
본인 확인차 지인분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이렇게 총 4가지만 문자 주시고요. 피해자가 의심하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지금 본인이 의심하시니까 출석 요구서를 그냥 보내드릴게요. 이럴 땐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거나 따로 확인하겠다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관입니다. 그러면 그 남북에 확인해봐도 돼요? 이거 없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곧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가 쌓이죠. 일부 유통사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이 포인트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이 카드사나 항공사의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인 걸 감안하자면 소멸시효가 상당히 짧은 거죠.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 마트. 셀프 계산대 화면에 포인트 적립창이 뜹니다.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주는데 소멸 시효가 2년이어서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짧으면 저도 모르게 못 쓰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유효기간 안에 다 못 써가지고 이게 아까운 것 같아요. 실제 지난 6년 동안 유통사에서 소멸된 포인트만 796억 원, 매년 132억 원이 허공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따르자 유통사들은 소멸시효 연장에 나섰습니다. 카드사와 항공사의 소멸시효가 각각 5년 이상, 10년인 만큼 적정 수준을 맞춘 겁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지난 2015년부터, 현대백화점은 지난달부터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신세계와 홈플러스는 업계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소멸시효 2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측은 기존 관례이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유통사 포인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표준 약관 등은 없는 실정입니다. 소멸시효 등 포인트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세계와 홈플러스 측은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향후 소멸시효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집값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건축 부담금이란 걸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한 제도인데 이 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한국부동산원 시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전 정부의 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집값을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통계에 따르면 부담해야 할 재건축 부담금도 급증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8년 1월 재건축 사업이 시작돼 오는 2027년 말 준공 예정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 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총 1,260억 원, 조합원 1인당 3억 4,700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걸 부담금이 부담이 되니까. 하지만 민간 KB 통계를 기준으로 뽑은 재건축 부담금은 0원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이 부동산 가격의 평균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원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재개발 초과 이익이 많아집니다. 매력을 투자하면 부동산에 자기 모든 재산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24개 단지에 통지된 재건축 부담금은 민간 통계에 비해 1조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원 한 명당 8,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작된 통계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막대한 전상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 2030 세대가 경매시장에 뛰어든 덕분이기도 했는데 물량 역시 상당했습니다. 지난달 경매 매물로 나온 서울 아파트가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대로 강남권 수요가 높았고 양극화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두 차례 유찰돼
입찰 가격이 시세보다 최대 2억 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대출이 있어요, 1순위. 그리고 사채업자 이렇게 해서 한 8억 얼마가 잡혀. 주택시장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경매로 넘어오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는 216건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늘어나는 매물과 달리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면서 낙찰률이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릅니다. 강남권 똘똘한 한 채나 개발 기대감이 있는 경매 물건엔 응찰자가 몰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중 세 번째로 높은 낙찰가율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양천구에서 나왔습니다. 가치가 이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높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의 이제 낙찰가율도 낮고 낮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유찰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매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걸로 전망돼 경매 물건 적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4명은 특목고나 자사고 졸업생이었습니다. 또 지역으로 따지면 40% 정도가 서울 학생이었습니다. 일반고 출신이나 지방 학생에 비해서 합격자 비중이 훨씬 더 큰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태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붙여놓은 학원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서울대 입학 전문 입시 컨설팅을 내건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대치동에 있으면은 점수가 다 높게 나오니까 몰리는 것 같아요. 공부 환경이 확실히 좋아서 한 번 할 때 확실히 하자 해서 일로 이사를 왔어요.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 지역 출신은 37%로 수능 응시자 비중인 21%보다 16%포인트나 높습니다. 출신 학교 쏠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은 한 해 등록금이 1,000만 원 수준인 특목고나 자사고 졸업생으로 집계됐는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출신고나 지역을 놓고 보면 부모의 경제력이 큰 영향을 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적 배경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교육 불평등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교육계에서는 일반고의 학습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 교육부가 초중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 활용하라고 만든 교사 학습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적힌 내용이 논란입니다. 북방 한계선과 관련된 북한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고 하고 또 6.25 전쟁을 반복 학습하는 건 반북 의식을 키운다고 주장합니다. 박지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02년 6월 29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이 우리 해군 함정에 포격을 가합니다. 당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교육부와 세종교육청이 공동 발간한 교사 학습 자료에는 엉뚱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됐다며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쓴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자료의 역사편에는 초중고에서 6.25 전쟁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반북의식의 재현으로 흐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계속 가르치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는 해계환 논리입니다. 어느 한쪽을 어렸을 때도 잘못 이해하고 그 부분에 동조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책들이거든요. 편향성 지적이 일자 교육부가 지난 5월 점검을 했지만 문제의 표현들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료를 회수, 폐기하거나 수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왜 문제가 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에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인 듯합니다. 현재 3, 4배수 정도로 후보군이 압축됐고 이번 주 중엔 어느 정도 후임자의 윤곽도 잡힐 걸로 보입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제는 며칠 동안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여 년 만에 현실화되자 대통령실은 최대한 빨리 후임자를 지명해 재판 지연과 같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후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과 조희대 전 대법관을 포함한 서너 명을 압축했고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경우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도 거론됩니다. 야당에서 청문회 도중 퇴장했다고 주장해 논란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국회가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 앉으세요.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중도 퇴장하면 후보 사퇴로 간주하는 이른바 김행 방지법 발의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며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여가부 폐지가 예고된 만큼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도 비상입니다.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사건만 5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권한 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분위기는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 조직법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다루는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중요한 재판임을 감안한 건데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을 맡아도 되는 건지를 놓고 의견이 갈립니다. 1979년 권한대행 자격으로 전원합의체 선고를 이끈 전례가 있긴 하지만 논란은 이어집니다. 대행체제에서 이룬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스포츠 마사지 등 안마업을 비시각장애인에게도 허용할지 여부 등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 5건 심리가 일단 중단됐습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발등에 불입니다. 권한대행의 기본적인 그 기능이나 권한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 이상을 권한 행사할 수 없고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한반도에서 사과 재배 지역이 계속 북상하고 있죠. 5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이 재배 방법 변화도 불가피한데요. 앞으로는 대구에서 재배된 노란색 사과를 드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사과나무 아래 땅바닥에 반사 필름을 깝니다. 사과를 빨갛게 만드는 착색 작업입니다. 사과 착색 작업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 최근 폭우 밀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인 착색이 어려워지자 반사 필름을 이용한 착색 작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과 재배 비용도 30% 정도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을 추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의 폭우 밀수는 16일로 30년 평균인 8.8일에 2배로 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5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농정당국은 올해부터 사과 신품종 보급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사과 주산지 9곳에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심어 어떤 사과가 적합한지 연구할 계획입니다. 평균 기온이 갈수록 올라가는 영남 지역에는 착색 작업이 필요 없는 노란 사과를, 일교차가 커지는 강원 산간에서는 착색이 빠른 작은 사과를 재배하는 등 다양한 재배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잘 들고 맛도 좋고 숙기도 부사보다 좀 빠른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고온에서 잘 자라는 사과 품종 개발과 맞춤 재배법을 마련해 농민들에게 보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I wanna go home. I wanna
1960년대 미국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로 떠나온 사내가 고향의 목화밭을 그리워합니다. But by day I make the cars, by night I make the bars. 60년 전 명곡처럼 노동의 고달픔을 노래한 컨트리송이 얼마 전 빌보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I've been selling my soul, working all day, overtime hours, pay so I can sit out here and waste my life away. 일용 노동자 출신 무명 가수의 노래에 미국 공화당이 반색했습니다. 강력한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라며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틀기도 했죠. 그러자 가수가 내 노래는 바이든과 상관이 없다. 정치 무기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파는 나를 끌어들이지 말고 좌파는 나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뭐든 입맛대로 듣고 해석하고 이용하는 극단적인 파당주의 정치, 이른바 비토크라시의 추한 얼굴을 꼬집은 것이죠.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를 부른 거부와 반대 정치 말입니다. 그 미친 바람에 휩쓸려 지금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숨이 끊길 지경입니다. 대법원장이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며 발생한 사법부 공백 사태는 사실상 초유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35년 전에 단 한 번 인준 부결이 있긴 했지만 인사청문회가 없던 때여서 그 공백이 길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경우가 다릅니다. 여야 간의 극단적 대치 속에 벌어진 일이어서 언제 사법부 수장의 의자가 채워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앞서 국민들에겐 앞으로 상당 기간 재판 지연과 사법 정치화로 만신창이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계속된다는 걸 뜻합니다. 사법부가 개혁 무풍지대로 그냥 흘러간다는 뜻이기도 할 테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당장 대법 전원 합의체 재판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퇴임 대법관 후임도 지명하기가 어려워져 상고심 전체가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다 민주당은 제2, 제3의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 초 법원 인사까지 지연되면 민변 회장 출신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죠. 결국 또 한 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부결 아니냐는 의구심을 민주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이 불러올 파장과 국민의 불이익은 이렇게 막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웬만하면 대법원장 후보만큼은 국회가 발목을 잡지 않아온 관행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가 그 예외가 되어야 할 정도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엄청난 사법 리스크와 한몸이 된 채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당대표 한 명을 위해서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절대 의석을 내려준 건 결코 아닐 겁니다. 9월 늦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하루아침에 반소매를 패딩으로 바꿔 입어야 하는 극한의 날씨가 꼭 우리 정치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거부를 위한 거부, 강경파의 목소리만 득세하는 비토크라시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닥치고 거부였습니다. 밤사이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에 5에서 20mm, 그 외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로 5mm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일부 지역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새벽에는 이 비가 대부분 그치고 영동 지역만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대부분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가 시야를 좁힐 수 있어 아침까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서울과 청주가 13도, 대전이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처럼 선선하겠는데요. 서울과 여수, 제주가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9일 한글날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